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 소득세부터 이제 가보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제 480페이지가 되겠죠. 480페이지. 네. 480페이지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소득세를 이제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득세라는 것이 먼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득세가 뭐냐? 일단 소득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죠. 소득. 네, 소득. 뭐 우리 보통 소득은 뭐 수입, 뭐 비슷한 말이 있다면 수입을 우리가 소득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입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 그죠? 투자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렇죠? 뭘 하면 되겠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소득은 기업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소득은 그런 뭐 어떤 그런 기업의 소득이냐? 기업의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신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은 이제 어떤 세금을 내는 거냐면 법인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 기업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득은 이제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럼 우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법인세는. 그러면 그럼 이때 기업은 뭐 많겠죠. 건설업자도 기업, 건설법인, 뭐 중개법인, 매매법인, 경매법인 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번 학기 때 법인세 조정 질문 강의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뭐 이렇게 끝나면 제가 뭘 봤거든요. 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 네. 왜냐면 이거는 또 회계를 알아야 돼요, 회계. 주택관리사 1차 가면 회계가 있거든요. 이 회계하고 세법이 짬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귀에서는 회계 얘기를 해요. 한쪽 귀에서는 세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공법 저리 가랍니다. 이거는 한쪽은 회계 얘기를 회계 숫자 얘기를 법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법인, 기업에 대한 세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을 배우는 거예요. 개인. 우리 개인. 저나 여러분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둘로 쪼개져요. 개인은 우리가 첫 번째 거주자라는 개인하고 비거주자라는 개인으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네? 거주자죠. 내 자신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주자. 그렇죠?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다 합산해서. 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그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 우리 평택에서 내가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뭐 아까 말했던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 가서 돈을 벌었다. 그럼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베트남 가서 공인중개사 할 수 있어요. 시험 안 봐도 된다더라고. 거기는 중개사 시험제도 우리처럼 발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된 거를 따면은 이거를 베트남어로 번역만 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난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때 거주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거주하라는 사람은 국내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가 되면은 이 사람은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다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183일 이상 거소라는 것은 출입국 관리 기록이 183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도 거주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야.
시민 또는 뭐 영주권자.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183일 이상을 체류하면서 뭐 분양 일을 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베트남 부동산 뭐 팔려고 한국에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캐나다 부동산 팔려고. 그래서 이분이 183일이면 거의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를 체류하면서 만약에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분양한 수입하고 캐나다에서 분양한 수입은 다 합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거죠.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합산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커진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세법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게 유리하지. 그러니까 182일 날 외국을 나가야 되는 거야, 다시.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울까? 딱 하루 남겨놓고 출입국 관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야, 비행기가 취소가 된 거야. 결항. 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이 비행기를 탄 결항이 된, 이게 기술 뭐 저거 돼가지고 비행기 안 뜬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공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막. 그렇죠? 그때 그 라오스 갔었을 텐데 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더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응? 그러면 이분 183일 맞추려고 딱 했는데 결항이 되는 바람에 아주. 그러면 이제 항공사 쫓아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는 거 진짜. 비거주자 하려고 진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죠? 야, 하늘의 뜻인 거지. 그러면 이 개인이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되냐? 보통 1년이겠죠? 1년 단위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그죠? 1년 동안. 그럼 이때 1년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자, 처음 나오는 용어예요.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1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1년이라고 할까요? 보통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을 1년이라고 하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걸 우리가 1년이라고 그래요. 요걸 1년이다. 1년 동안 이런 얘기.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이제 애를 써서 벌겠죠? 벌어들인 수입이 있을 거 아니야. 벌어들인 우리가 소득이 있겠죠. 그렇죠? 벌어들인 소득. 이게 바로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바로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이제 뭐가 있냐를 따져보죠. 그러면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예적금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 네, 이자, 예금이자, 적금이자. 이렇게 얘기했죠. 예금이자, 적금이자. 물론 이자율이 너무 낮긴 하지만, 네. 몽골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몽골은 예금 이자율이 20%. 네. 20%. 그러면은 1,000만 원 집어넣으면 2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IMF예요. IMF.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낫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여기 2%, 3%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번 넣었다가 털리면 끝나는 거고. 네. 그렇죠? 자, 참 애매하다. 그 다음에 주식. 여러분들 우리 결혼 시간에 리치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리치 들어봤어요? 수업 시간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통과. 그러면은, 리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리치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회사,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리치 회사를 설립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임대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도 일부 할 수 있어요. 이런, 법적 회사를 리치라고 그래요. 리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리치로 많이들 세워서, 하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여기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리치 관련법에 보면은 얘는 배당률이 90%야,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돼서 실제. 그러면 이익이 1억 원이면 나 9천만 원이 배당이 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내 주식수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데 리치는 권하고 싶어요. 리치 같은 거는 내가 배당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하는 정보도 주겠지, 얘네가.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가 하면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인생은 숟가락이다. 네? 인생은 숟가락이다. 그럼 이 사람 내가 1000평 개발하고 10,000평 개발하면 나는 그 옆에다가 100평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겠지. 그렇죠? 이게 숟가락 투자야. 이게 숟가락 투자 전략이에요.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옆에 나는 붙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지 뭐. 그럼 난 분석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묻어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묻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잖아. 이 사람이 다 분석한 거 난 옆에 100평만 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다 띄워 올리면 나도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어?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을. 그럼 난 배당 소득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 있어요. 사업소득. 그럼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뭐 제조부터 유통업 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사업은 일단 건설업이 있겠죠. 건설업은 뭐죠? 집장사. 그래서 집이라는 건 뭐야? 아파트도 집이고 원룸도 집이고 다세도 다 집이죠. 다세대 개발해서 원룸 개발해서 아파트 개발해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그러니까 꼭 아파트 짓는 큰 거 짓는 것만 건설업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그걸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받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업을 임대업이라고 하겠죠. 임대업.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중개 자격증을 따면 요 임대업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임대업자들이 물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건 작업이라고. 그럼 얼마나 내가 임대업자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분이 물건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많은 사람을 알아야지. 많은 임대인들을 내가 알려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모임에도 많이 나가. 그래도 모임에도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임대인이십니까? 물어봐야죠. 임대인이세요? 임차인이세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황당해야겠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 중요한 분인데 임대인이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여기 임대인이 많아. 그러면 다 거기 다 고객이잖아. 그렇죠? 그럼 임차인이다. 임차인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지. 임차인도. 그렇죠? 근데 임차인보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더 있으면 좋죠. 매물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있는 모임에를 가야 돼. 임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인맥이 인맥, 네트워크. 사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가던 모임에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임대인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개업이죠. 중개업. 네, 중개업. 그 외에 요즘은 이제 부동산하고 IT가 또 결합되는 프롭테크 산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직방, 다방, 한방 이런 게 다 이제 프롭테크 산업이라고 해서 IT 업체들이 이제 부동산을 결합해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제 나는 개업, 나는 이거는 이제 개공이 되는 거죠. 나는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공. 그러면 이제 개공 말고 나는 소공으로 하겠다. 나 좀 밑에 들어가서 좀 배우고 싶다. 그렇죠? 일단은 경력을 좀 쌓고. 그러면 난 소공이 돼서 내가 뭐 보통 비율제 많지만 소정의 급여를 좀 받기로 했어요. 그렇죠? 소정의 급여를 주는 사무실은 그래도 참 고마운 사무실인 거야. 응? 왜? 안 주는 데도 많아요. 왜 그러죠? 아니 경쟁자잖아. 같은 경쟁자잖아. 경쟁자한테 월급을 주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안정화된 데는 이제 소정의 급여를 주고 잘 되면 비율제로 이제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소공이 되는 거야, 소공이 되면은 근로소득이 생기죠, 근로소득. 여러분 아마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월급 받고 할 때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노후 대비로 받는 거, 노후 대비로 뭐 받아요, 우리가? 노후 대비로 받는 거 뭐라고 그래요? 연금. 그렇죠? 우리 이 100세 시대에서는 연금 없으면 못 살죠, 연금. 그렇죠? 연금. 그래서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렇죠? 연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가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보통 송년회 가면 요즘
경품 추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데는 뭐 1등 마티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럼 그런 데 가면은 어떻게 당첨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놈의 인생은 되는 게 없어요. 뽑으면 꽝. 그렇죠? 뽑으면 꽝.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인생이야.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뽑기만 하면 나도 신의 손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 거 상품을 탔다. 이거는 어쩌다 타는 거지. 이거 어떻게 반복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반복적으로 내가 뽑기만 하면 계속 된다. 그럼 이분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떤 그때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바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 총각인데 이 사람은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편지 있죠? 편지 같은 거. 이걸로 경품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이거 쓰는 거예요, 편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는지. 그래서 이걸로 거의 혼수용품을 마련했다는 거죠, 자기는. 혼수용품. 남자분인데 뭐 세탁기 타고 뭐 이거 다 있는 거야, 이게. 집에 다 쟁여놓은 거야, 이제. 네? 이것도 제주야. 그렇죠? 이것도 제주 아니겠어요? 네. 자, 반면에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둬요. 그만두면 우리가 뭘 받죠? 퇴직금 받죠. 퇴직금. 그럼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퇴직금. 그러면 퇴직금은 우리가 여기 있는 소득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이 소득은 합산해서 종합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합산되면 될수록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불리해진다고. 그럼 얘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소득세율이 6에서 42%까지 올라가요. 42%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6%, 10%, 20%, 30%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도로 돼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내봐야 되는데, 그렇죠? 40%. 왜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임대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리츠에 투자도 했어요. 송년회 갔는데 10년 만에 당첨됐어, 그렇죠? 그러면 다 합산해서 신고하라는 얘기지. 말 되죠? 반면에 퇴직금은 합산하지는 않아요. 왜? 얘는 목돈이야, 목돈. 목돈 아시죠? 목돈을 합산만 해버리면 세금이 뭐 눈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20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받았는데 목돈이잖아. 그럼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합치니까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퇴직금 내 20년 근속해가지고 내가 지금 겨우 받았는데 그거 한 40% 낸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난리 나겠죠. 세금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자, 내가 뭐 좀 이렇게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은퇴자니까 지금 은퇴자들이 우리가 한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58년생에서 62, 3년생까지는 거의 은퇴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나요. 이분들이 다 여러분 고객이야. 그렇죠? 이분들이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돈이 있으니까 뭘로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그 중에 부동산이죠. 그럼 은퇴자들, 제가 은퇴교육도 제가 가끔씩 하는데, 은퇴교육 가보면은 제일 관심 있는 물건이 뭐냐면 상가주택. 신도시에 상가택지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다 지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제일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중개사 어디 있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은퇴자는 어디 있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럼 또 물어봐야지. 임대인이세요? 은퇴자세요? 임대인이세요? 은퇴자세요? 그렇죠? 네. 아니, 지서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땅 팔아서 뭐 팔아가지고 뭐 좀 사업 좀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팔았으니까 무슨 소득?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양도소득. 응? 그러면 집 팔고 땅 판 거죠? 판소득이잖아, 판소득. 쉽게 얘기하면 판소득. 판소득이 우리가 양도소득이지. 그럼 이것도 목돈이죠? 이것도 목돈이잖아. 그럼 이런 목돈을 여기다 뭉쳐버리면, 세금은 이거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내가 퇴사해서 퇴직금 받고 내가 뭐 갖고 있는 땅 팔았어. 그러면 이등 소득은 합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다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근로는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거고 퇴직금은 퇴직금 정산, 양도는 양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과세하는 거예요. 별도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개념을 분류과세로 합니다.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분류과세.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그럼 분류가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뭉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뭉치면 죽는다. 간단해요. 세금은 뭉치면 죽어.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모든 걸 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배우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나죠. 이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사업, 사업소득,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 요것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다른 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다 배우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시험에 합격하면은 거의 한 반 정도 공부하고 합격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합격하고 나서는 우리가 세법 공부를 따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 가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금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개론, 공법을 제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끝나고 나면 다 세금 질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사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팔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해야지. 계산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그럼 신고 납부를 우리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 내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국세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개요 보시면 소득세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다라고 했죠? 그 개인에는 누가 있다고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그런 개인이 1월부터 12월 말 이걸 뭐라고 했어요?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국세다. 어려운 말 아니죠? 네. 그다음에 특징은 1번 밑줄 개인주의 과세다. 개인주의 과세란 말뜻은 아까 종부세와 똑같아요. 인별로 과세한다. 인별. 개인주의 과세는 인별로 과세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소득이 생기고 여러분의 배우자분은 직장을 다닌다. 그렇죠? 그러면 직장 급여소득하고 여러분의 사업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인별 개인주의 과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소득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열된 소득만 과세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종합되는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퇴직금, 양도소득은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된다. 문장의 뜻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사업은 어떤 걸 말한다고요? 우리가 건설업, 임대업, 중개업, 요걸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매매업도 있어요, 매매업은 이제 매매업자는 경매하시는 분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다. 자, 이제 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은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분류과세 있죠? 자, 분류과세 밑줄입니다.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뭐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원천이나 유형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가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원칙이, 자, 두 번째 줄 밑줄.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중간에 사망하면 사망한 날까지,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출국한 날까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거죠. 이분이 1월부터 10월 말인데 중간에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사망. 그러면 사망일 이후에는 소득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받는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가
거주자, 비거주자, 별표시. 거주자라는 것은, 자, 밑줄.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 중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비거자. 그 다음에 다시 니은에 전페이지 다시 들어오십니다. 니은에 과세소득의 범위. 자, 밑줄이에요.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모든 소득은 가로 문장에 보니까 뭐하고 뭐가 들어가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주가 되면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비거주자. 네, 비거주자. 그럼 비거주자 위에 보니까 납세지 있죠, 납세지. 자, 밑줄.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 그럼 납세지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납세지가 무슨 뜻이었죠?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웠던 취득세, 취득물건의 소재지. 등록면허세, 등록물건의 소재지.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인데 소득세는 소재지가 아니라 누구를 한다고? 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 자, 주소지 세무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소지는 여기 평택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투자한 물건은 저쪽 오산에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오산에다가 취득세 재산세 냈지만 오산에 있는 그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임대를 받으면 임대소득세는 어디 가서 낸다? 내 주소지가 평택이니까 평택 세무서가 관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거자는 어떤 사람이냐?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비거자에는 무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자는 누구만 과세한다? 국내 원천 소득. 그렇죠. 국외가 아니라 국내 것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국내 것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비거자의 속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소재지가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비거자는 주소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고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자, 이 용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법인격 단체 정의를 비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법인. 비법인. 네, 비법인이 뭘까요? 동창회 있죠. 응? 동창회 잘 되는 데는 뭐 그 동창회에서 뭐 엄청나게 회비 많이 쌓는 데는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익성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창회에서 뭐 이번에 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서 뭘 사업하는 사람이 뭐 기증했는데 이걸 좀 사주라. 그럼 여러분들이 뭐 돈 뭐 회비 쪽으로 그냥 사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종친회가 많죠. 여기는 집성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이제 법인격 단체를 말하죠. 그럼 법인격 단체가 우리가 동창회라든가 종친회가 어떤 돈을 벌면은 여기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 개인에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가 있는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주자 정의는 주소가 있거나 180 이상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거주가 되는 거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유형의 소득이 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업은 건설업, 매매업, 임대업 소득이 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소공을 말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기타는 다 합산 신고가 되는 건데 반면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양도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할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별도로 분류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때 신고 납부는 관할세무서가 된다. 이때 관할세무서는 주소지 세무서가 되는 거죠. 주소지 세무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이제 대망의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